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천방지축같이 날뛰며 저를 무시한 동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만 그 당시 동서와 저의 기싸움은 장난 아니었거든요.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나서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연애한 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매우 가정적이고 군인 동생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오죽하면 결혼하기 전에 군인 동생을 잘 챙겨줘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할 정도였어요. 내 동생은 의대 졸업하고 의사 될 사람이야.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돈 들어가는 것만큼 신경 많이 써줘야 해.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장남인 내가 우리 집안 가정으로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동생은 나한테 아들과 다 마찬가지야. 결혼하면 당신도 우리 동생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뜰히 잘 챙겨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이고, 누가 보면 정말 친아들인 줄 알겠어. 동생이 그렇게도 좋아? 그럼 장차 의사 될 사람인데 좋지.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올 줄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서 내 동생한테 더 미안해. 다른 집은 과외며 학원이며 돈 쏟아부었는데 우리 집은 그런 형편도 못 들고 못 해준 게 많아. 그래도 내 동생 그 흔한 학원 한 번 못 다녀도 좋은 대학 붙었잖아. 얼마나 기특하냐? 난 내 동생이 제일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동생에 관한 생각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비싼 과외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일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밤잠 줄여가며 동생에게 헌신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듯 귀한 동생이기에 저도 같은 마음으로 도련님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대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잘 다니던 직장이나 계속 다니지 어디서 사업 소리를 듣고 와서 이래?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망하려면 어쩌려고 그래? 아, 당신 나 몰라?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설마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업 시작하겠어? 그런 식으로 계속 일만 하다가는 내 동생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줘. 사업해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래야 우리 동생 의사 만들 수 있지. 갑자기 사업한다고 해서 당신 걱정되겠지만 나 믿고 지켜봐줘. 나 절대 안 망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하고 우리 집 내가 책임질 거야. 사업의 사자도 모르던 저였기에 남편의 사업 소식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대출받은 돈을 몽땅 다 잃게 될까봐 걱정스런 마음뿐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뿐인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작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나니까 매출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될 거라고 했지. 아, 당연히 잘 돼야지.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이제 자리도 어느 정도 잡혔고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신 몸 좀 챙겨. 이러다 혹시라도 쓰러질까 봐 걱정도 해. 우리 집 가장인데 당신이 잘못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걱정할 걸 해야지. 내가 얼마나 건장한데? 그리고 물 들어오는데 너 안 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확실히 굳혀놔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만 든다면 우리 집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내 동생 공부하는 것도 아무 걱정 없겠어. 남편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에 참 행복해했습니다. 끼니도 거르고 잠도 줄여가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저 애지중지하는 도련님을 도와줄 생각에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렇게 죽을 듯 노력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을 접는다니. 잘 되는 사업을 하루아침에 왜 그만둬? 남편은 마치 쫄딱 망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희망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잘 되던 사업을 왜 그만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를 식혔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뭐든지 적당히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큰 코 다쳤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큰 코 다치다니. 무슨 일 생긴 거야.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했어.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네. 돈에 눈이 멀어서 거래처랑 덜컥 계약하고 값도 다 지급했는데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날랐다는 거야. 거래처 계약한다고 무리하게 대출받았는데 어쩌면 좋아. 이자 갚을 돈도 없는데 내가 미쳤지 정말. 천장명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고 망하게 생길 위기였으니까요. 남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본인을 탓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역시 당신 말이 맞나 봐. 사업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직장 다녔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당신은 그저 더 잘하고 싶어서 사업 시작한 거잖아. 괜찮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 다 겪는 게 인생이지 뭐. 순탄하기만 하면 그게 사는 재미겠어? 괜찮으니까 그렇게 기죽을 거 없어. 우선 은행 대출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럼 또 한 달 시간 벌 수 있잖아. 그동안 나머지 돈 구해서 해결해 보자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하니까. 미안해 여보. 이런 모습 보여서. 남편의 축 처진 어깨가 그렇게 마음 아플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 살려보려고 죽어라 노력한 사람인데 이런 참혹한 현실에 무릎 꿇는 모습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서 은행 대출금 갚을 돈을 겨우 마련했어요. 저 역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남편과 가정을 생각하니 못할 게 없더군요. 사정사정 해가며 마련한 돈을 남편에게 쥐어줬습니다. 은행 대출금 이걸로 해결해.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나긴 주변 지인들한테 빌렸지 뭐.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그런 소리 그만해. 가족끼리 서로 힘 보태고 돕는 거지 뭐. 그나저나 이번 이자는 해결한다고 쳐도 다음 이자는 어찌해야 하나? 그건 걱정하지 마. 다음 날에 들어올 돈이 좀 있어. 이걸로 이자 갚으면 돼. 주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 빌리기 힘들었을 텐데 참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당신이 마음 써준 만큼 더 악착같이 일해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래, 자기라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 당신이 누군데? 나 당신 믿어. 남편은 도련님의 등록금 고지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담배만 피우더군요. 당장 은행 이자 낼 돈도 없어서 여기저기 빌리는 판국에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아는 저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도련님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하게? 도련님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는데 당신 등록금 낼 돈 있어? 당연히 없지. 그럼 어떡해. 이번 달 안으로 등록금 내야 되는데 또 어디서 돈을 빌리나? 아니야, 빌릴 필요 없어. 그럼 무슨 수로 등록금을 내려고? 나 사업 정리할 거야. 뭐? 사업을 정리한다고? 여보,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당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당신이 이 사업한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깝게 왜 정리를 해? 내가 이러라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 빌린 줄 알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동생 등록금 낼 돈은 마련해 놔야지. 당신이 빌린 돈
이 돈으로 우선 등록금 내고 사업은 다 정리할 거야. 팔 거 다 팔고 정리하면 남은 돈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당신이 빌린 돈은 갚을 수 있겠어. 그런다고 해결돼? 은행 대출은 어쩌고? 하산 신청해야지 뭐.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 이번 고비만 넘긴다고 해도 당장 등록금이 아쉬운데 어쩌겠어? 그냥 사업 정리하는 게 맞아. 그 다음 파산 신청하고 빚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다시 열심히 일해봐야지. 어디 받아줄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당신하고 우리 가족 절대 안 굶겨.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여 살릴 테니까 내 결정 존중해줘. 나도 쉽게 내린 결정 아니야. 그래도 너무 안깝잖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쌓아 올린 가게인데. 맨날 도련님 챙긴다고 희생이란 희생은 다 하고. 이게 뭐야. 미안해. 하지만 어쩌겠어. 내 하나뿐인 동생인데. 내 동생 의사 만드는 게 내 인생 목표고 소원이야. 난 우리 동생이 멋진 흰 가운 입고 의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거면 됐어. 그걸로 만족해. 자, 동생밖에 모르는 바보가 따로 없죠? 남편은 그저 동생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날이 밝아오는 걸 바라봤습니다. 깊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한숨만 고요한 정막을 깨트렸죠. 그리고 남편은 아침도 거르고 회사 일을 정리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몸이 편찮으신 어머님을 돌보며 집안일로 몸을 괴롭혔어요. 그러다 저녁이 되었을까? 현관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나 알바해야 한다고. 알바는 무슨 알바 임마. 잔말 말고 얼른 들어와. 남편은 도련님의 멱살을 잡고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련님은 계속해서 나가봐야 한다며 고집을 피웠고 남편은 그런 도련님을 말리며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동생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 멱살을 잡고 불같이 화내는 모습에 놀란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아니 도련님한테 왜 이래? 아니 이건 놓고 말해. 안 돼, 못 나. 너 오면 공부 안 하고 또 알바하려고? 뭐 알바? 그게 무슨 소리야? 도련님이 알바를 왜 해? 아니 글쎄 지방 오는 게로 보니까 이놈이 고깃집에서 서빙하고 있더라고. 뭐라고? 도련님,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고깃집에서 서빙하고 있었어요? 네. 저 오늘부터 알바하기로 했어요. 뭐 임마? 시계 정말. 알바는 무슨 알바야? 네가 지금 그럴 때야? 알바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 점 더 보고 공부라도 더 해야 할 거 아니야? 형이 너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면서 알바할 생각을 해, 임마. 그러니까. 형이 나 때문에 고생하니까 내가 알바하는 거잖아. 뭐, 항상 형한테 짐이 되는 내 심정 알기나 해? 얼마나 미안하고 또 미안한지 형이 아냐고. 그건, 야 임마, 가족끼리 무슨 짐이야. 형은 널 짐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난 늘 생각해. 나 때문에 형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형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했잖아. 형도 꿈이 있고 원하는 미래가 있을 텐데 그런 거 나 때문에 늘 포기했잖아. 이번 등록금도 형 사업 포기하고 내는 돈이잖아.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형이랑 형수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 난 형이 그 정도로 힘든 줄도 모르고 등신같이 등록금 고지서나 주고 나 형 그만 힘들게 하고 내 힘으로 대학 마치고 싶어. 앞으로 과일랑 고깃집 알바하면서 내 등록금 내가 마련할 거라고. 도련님이 알바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순식간에 도련님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그래 형한테 할 소리야? 잠도 줄여가며 공부하는 놈이 뭐래? 알바를 한다고? 형이 그걸 바랄 것 같아. 말했잖아.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내가 널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 형은 희생한 적 한 번도 없어. 형이 원해서 한 일이야. 너 의사 돼서 잘 되는 거 그거면 돼. 내 인생 목표는 하나야. 내 동생 의사 만드는 거라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랑 동생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꼭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어. 그거 지키는 게 형 꿈이고 미래야. 그러니까 너는 형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라고 이 자식아. 그럼 형 인생은? 형이 너무 불쌍했잖아.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기특한 동생이랑 사랑하는 엄마 마누라가 다 있는데 뭐가 불쌍해 임마. 누구보다 복받은 거지. 형은 너 뒷바라지 하는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늘 더 못해준 게 미안할 뿐이야. 없는 살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시켜주고 싶어. 넌 그저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해. 나머지는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공부 안 하고 알바한다고 설치지 마라. 네가 그러면 형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냐? 형. 남편과 도련님은 서로 부여잡고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비참하고 서글픈 현실에 몸부림치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님과 저 역시 눈물을 한 발라제 흘렸습니다. 이날 이후 도련님은 빨리 의사가 되어 형 호강시켜준다며 더욱 미친 듯이 공부에 몰두했고 남편은 직장을 구해보며 급한 대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어머님이 주무시는 새벽 시간에 우유와 신문 배달을 하며 살림에 보탰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도련님 용돈 꼬박꼬박 챙겨주면서요. 도련님, 이거 가져가요. 형수님, 저 돈 있어요. 저번에 주신 것도 다 안 썼는데 그걸 여태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아꼈어요? 배고플 때 배고프지 말고 뭐라도 챙겨 먹어요. 피곤할 때 버스나 전철 말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알겠죠? 도련님은 용돈 챙겨주던 제게 늘 미안해했고 아껴가며 용돈을 쓰더군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했습니다. 시댁 식구지만 도련님은 어느 순간 정말 제 친아들과도 같았어요. 남편처럼 저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련님을 뒷바라지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악착같이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말이죠. 그리고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도련님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의사가 되자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도련님이 의사가 된 것도 행복해 죽을 지경인데 곧이어 결혼할 여자까지 데려오니 겹겹 상가 따로 없었죠. 엄마, 형수, 여긴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소개해드리려고 데려왔어. 아, 도련님은 데려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줬지. 준비라도 하게. 마땅히 먹을 게 없구먼. 괜찮아요. 괜히 형사님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고생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편하게 생각해주세요. 어머, 형님. 아직도 안 올렸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게 듣기 좋네. 곧 결혼할 건데요, 뭐. 미리 정붙이고 친해질 겸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형님? 도련님이 데리고 온 아가씨는 생긴 것도 참 예쁘게 생겼는데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다 부침성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가족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사는 집 자식이란 소리에 눈이 번쩍하며 좋아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던지라 결혼을 반대할 리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버님 제삿날이 되었어요. 예, 새아기는 언제 온다고 그러니? 음식 준비하려면 일주가 속어 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뭐 하는지. 일이 좀 바쁜가 봐요. 오는 중이라니까 금방 도착할 거예요. 동서는 일 마치는 대로 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하며 제사상 차리는 걸 도우려 하셨습니다. 아우 어머니 드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거둘 수 있어. 그 정도 힘은 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제 꿈에 나와서 저 혼내시면 어떡해요? 하나뿐인 시어머니 부려먹는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기 앉아서 좀 쉬세요. 이건 저 혼자 해도 충분해요.
그래도 이걸 어찌다 혼자 하나. 여태 그랬는데요, 뭐.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럴 때 시집온 작은 애가 같이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시집와서 고생만 한 우리 큰며느리한테 미안해 죽겠네.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우리 큰아기 손 참 고왔는데?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니? 앞으로는 힘든 일 다 작은 며느리 시키고 넌 이제 좀 쉬어라. 어머니는 제 손을 따스하게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도 덩달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먹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동서가 막 도착했고 어머니는 동서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오니? 그냥 혼자서 전부 치고 음식 준비 다 했다. 오늘 네 시아버지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날인데 오늘 같은 날 일찍 와서 같이 도우면 좋잖니? 어머니, 제가 우리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가 왔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안 늦도록 노력할게요. 형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동서. 고생은 무슨. 늘 하던 거라 이 정도는 식은 좀 먹기야. 이야기 그만하고 얼른 손 씻고 와서 제사상 차리는 것 좀 도와라. 큰애 너는 아침부터 잠 오고 고생했으니 앉아서 한숨 돌리고. 저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힘을 쥐어짜내며 저를 거실 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를 보며 윙크하셨어요. 아무래도 계속 고생한 제가 마음이 쓰이셨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동서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싹 변하면서 소리쳤어요. 형님 없이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뭐야? 큰애는 너 없는 동안 종일 여기 서서 제사상 준비했는데 앉아서 쉬지도 못하냐? 다 한 거 마무리는 네가 하면 되지 뭘 못해. 어머니, 제가 형님하고 같아요? 저 집에서 손에 뭘 안 묻혀보고 자랐어요. 그런 제가 형님 없이 혼자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세요. 아버님 제사상 다 망치게 하고 싶으시면 그러시던가요. 저는 절대 혼자 못해요. 잘할 자신 없다고요. 그래요, 어머니. 어차피 다 한 거 같이 마무리할게요. 이것만 하면 되는걸요, 뭐. 동서는 저와 어머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헛기침을 하셨고 저는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한급히 동서를 도우며 같이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옆에서 계속 푸덜거리더군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해봤어야 알지. 이런 건 그냥 돈 주고 사랑시키는 거 안 되나. 뭐하러 일일이 다 만들고 있대. 요즘 누가 집에서 이런 걸 한다고. 마냥 성격 좋고 서글서글하게만 봤는데 싫은 티 팍팍 내며 온갖 짜증을 다 부리는 동서를 보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동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동서, 그렇게 힘들면 그냥 둬. 내가 하면 되니까. 하긴 동서처럼 집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 뭘 하겠어? 다 처음 해보는 걸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건 다 가정부 아줌마가 하는 것만 봤는데 제가 뭘 한다고 시키시는지 참. 형님 말처럼 괜히 나섰다간 일만 칠 테니까 그냥 앉아 있을게요. 그게 낫겠어요. 다리 아파. 서서 전 뒤집었더니 다리 아파 죽겠네. 누구는 종이에 서서 전 부치고 음식 만들었는데 10분 정도 서서 전 부친 거 두고 다리 아파 죽겠다며 징징거리는 동서. 생각보다 엄살이 심하구나 싶으면서 참 철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구나. 겪어봐야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모든 준비는 제 손을 거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동서는 피곤하다며 뒷정리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니면 정리하는 제게 미안하셨는지 돌아오는 명절에는 동서를 시키려고 벼르셨습니다. 아예 동서에게 전화해서 일찍 오라고 신신당부하시더군요. 그렇게 명절이 되자 동서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 왔냐? 오느라 고생 많았다. 다른 애는 얼른 가서 손 씻고 음식할 준비해라. 혼자 준비하라면 지금 해도 늦어. 혼자 준비하라뇨? 형님은 어쩌시고요? 큰애는 요즘 무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 피곤해하는구나. 손목도 안 좋고. 내가 잠시 쉬라고 했으니까 네가 먼저 시작하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동서 혼자 못해요. 나랑 같이 해, 동서. 아유, 좀 쉬래도 손목에 바스는 덕지덕지 붙어서 어찌하려고 그래. 우유 배달하다 손목이 조금 삐끗했는데 어머니는 걱정하시며 자꾸 쉬라고 말리셨어요.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던 동서가 결국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은 며느리고 저는 무슨 부엌대기예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형님은 차별하세요? 이런 식이면 명절이고 뭐고 저 음식 준비 못해요. 아니 뭐야. 너 지금 큰애 아파서 먼저 좀 하고 있으라는 게 차별이라고 하는 거니?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돕는 거지. 그게 어떻게 차별이야? 차별이죠. 저 이렇게 부당한 대우받으면서 음식 준비 못해요. 저 집에 갈 거라고요. 아우 동서 왜 이래.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아시겠지만 동서가 어디 집에서 음식 준비 해봤겠어요? 할 줄 모를 텐데 당연히 저랑 같이 해야죠. 어떻게 혼자 해요? 그래도 네 손목이 이런다 어떻게 음식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 음식이 안 해봤으면 해보면서 익혀야지. 저번에도 제사치 정리 안 뒀고 쏙 빠질 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었어. 형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랫사람이 새아기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작은애 어서 가서 음식할 준비해라.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얼른 해치우는 게 좋겠다. 뭐 하고 서 있어? 얼른 움직이지 않고. 굳이 비우던 동서에게 어머니가 세게 말하자 동서는 못 이기는 척 입을 한껏 내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가 마음에 걸려서 쉬기는커녕 도와주려고 가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한사코 조금이라도 쉬라며 제 손목을 주물러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동서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였어요. 사방의 기름은 다 튀고 주방에서 음식과 씨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간중간 짜증 섞인 소리까지 말이죠. 참다 못한 제가 결국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유 동서 이러다 정 다 타겠어. 내가 할 테니까 이리 나와봐.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어머님이 형님 감싸고 든다고 해도 형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일부러 저 골탕 먹으려고 이러는 거죠.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나게 고생해보라고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뭐?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런 마음 없어. 내가 왜 동서 골탕을 먹여?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나 집에서 곱게 자라서 이런 거 해본 적 없다고. 대체 가정부 아줌마가 하는 일 따위를 제가 왜 해야 하는 거냐고요. 이러다 손 피부 망가지면 어쩌려고.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저번에 동서 말 듣고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온 건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구는 뭐 마음 편히 쉬었겠어? 저기 앉아있다고 푸실 수 있었겠냐고. 주방에서 혼자 낑낑대면서 온갖 짜증 다 부리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쉬어? 보니까 편하게 잘 마시던데요? 뭐? 형님,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차라리 협상해요. 협상?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제가 형님이랑 같은 처지가 아니잖아요. 형님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지만 저는 아니에요. 회사 다니는 능력 있는 여자라고요. 더군다나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형님은 그중에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귀하게 대접받고 자랐어요, 저. 이런 제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나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건 형님이랑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이 음식 준비하는 거 도맡아서 하세요. 대신 제가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게요. 뭐?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왜요, 형님? 돈 궁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알바 일당보다 더 후하게 챙겨드릴 수 있어요. 형님, 신문이랑 우유 배달하셨다면서요? 제가 한 달치 한꺼번에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쭉 해오던 음식 준비 그냥 알바한다고 생각하시고 돈 받으시면 되잖아요. 한 달 내내 고생하면서 버는 거 한 번에 시켜버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정말 이렇게 찬을 받으면서 부엌대기 하는 거 더는 못하겠어요. 뭐? 고마워하라고. 네. 형님네는 돈 없는 거지니까 몸으로 때우시는 게 맞고 저는 돈 많은 부자니까 돈으로 때우겠다 이거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동서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방을 가져오더니 현금으로 5만 원권을 몇 장 꺼내서 식탁에 탁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50이요. 지금 현금이 이것밖에 없네요. 부족하면 계좌로 더 보내드릴게요. 이왕 거지 같은 환경에서 사는 거 힘들 텐데 이걸로 용돈 하세요. 참, 돈 받으신 김에 오늘부터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음식 준비는 형님이 다 하시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거지, 용돈. 아, 그동안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 대접해주면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돈 지랄이야. 동서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많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상스러워. 격이 맞아야 뭔 말을 하지. 동서. 명절이고 나발이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저와 동서는 서로 노려보며 말다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남편이 주방에 들어왔어요. 음식 준비하다 왜 이렇게 큰 소리야? 둘이 무슨 일 있어? 아니, 다시 지금 우는 거야. 여보. 나 정말 동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그동안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고생해서 집안이라고 사방님 뒷바라지 했나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 씨가 왜? 저는 서럽게 울면서 동서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은 두 눈을 꾹 감고 깊은 한숨을 한번 내뱉더니 뭔가 결심한 듯 서방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방에서 자고 있던 서방님은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에 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다짜고짜 서방님 뺨을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놀라며 황급히 남편을 말렸어요. 당신 왜 이래? 서방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때리기는. 잘못이 없긴 왜 없어? 저런 사람을 아내로 둔 게 잘못이지. 그렇다고 재수 씨를 때릴 수는 없으니 이 자식이 대신 맞아야지. 제 아내가 형수한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한심한 놈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죠. 이거 엄연히 폭력이에요. 당장 우리 남편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저 가만 안 있어요. 아주버님, 고소할 거라고요. 남편이 서방님을 때리려고 손을 다시 지켜들자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럼 재수 씨가 우리 아내한테 한 말은 폭력 아니랍니까? 그것도 엄연히 언어 폭력이에요. 어디 감히 형님한테 그따위 소리 나오고 앉아있냐고. 그렇게 내 아내가 만만해? 없이 살았다고 만만하냐고. 우리 아내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살았어. 그런 사람한테 감히 거지란 소리를 해. 그럼 거지한테 거지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맞잖아요, 거지. 동서는 흥분한 남편을 상대로 조금 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고개 빳빳이 들며 따지고 들자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팔로 슬쩍 밀치며 그만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지라뇨. 정말 제 아내가 형수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했어요. 없이 산다고 얼마나 무시하던지. 현금으로 50만 원 주면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네요. 본인 대신 혼자서 음식 준비하며 용돈이나 벌어가라고. 나 같은 거지는 돈 50 받고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나 아무리 없이 살았지만 어린 동생한테 이런 말 들으면서 무시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 그게 정말이야? 정말 형수한테 그렇게 말한 거 맞아? 그래, 맞아. 그게 뭐 자기도 맞잖아. 어머님이 나 일부러 차별하면서 군기 잡으시려 하는 거. 내가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은 아니잖아. 서방님은 뻔뻔하게 나오는 동서를 경멸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눈으로 쳐다보다 이내 동서의 뺨을 치고 말았어요. 동서는 한 대 맞고 놀라서 토끼년이 된 채 서방님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이혼해. 이혼? 자기야, 지금 겨우 이깟 일로 날 때린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이혼? 지금 보는 눈도 많은데 내 편 안 들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내가 네 편을 왜 들어? 넌 내 아내 될 자격이 없어.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되는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 감히 누구한테 거지란 소리를 짓거려. 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얼른 형수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아, 저기야. 늘 조용하고 순하게만 한 서방님이 이렇게 큰 소리치고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동서 또한 화난 서방님의 모습을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놀라서 벌벌 떨며 얼어붙어 있더군요. 우리 집에 없이 살았다고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만만해. 네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야. 나한테 어떤 분들인지 네가 알기나 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아프신 후로 형이 내 뒷바라지 다 했어. 나한테는 형이 곧 아버지라고. 형은 나이 위에 늘 포기하면서 살았어. 그저 나 하나 의사 만들겠다고 꿈이고 미래고 본인 삶 다 포기한 채 헌신하며 살았다고. 그뿐이야. 형수님은 또 어떠셨는데?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는 남편이랑 그 밑에 딸인 동생 지겨울 만도 한데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하셨어. 오히려 나한테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려고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우유 돌리고 신문 배달까지 하셨다고. 고생하면서 번 돈,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은 5만 원 넉 장, 용돈으로 꼬박꼬박 챙겨주시면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늘 응원하셨어. 형하고 형수는 나한테 아버지고 어머니나 다름없어. 형이랑 형수 없었으면 내가 의사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이 두 사람한테 진 빚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아냐고. 아, 우리 형 잘 되던 사업 포기한 돈으로 내 대학 등록금 내준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 누구보다 미안하고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런 네가 뭔데 함부로 대하냔 말이야. 자기야, 난 그게 아니라. 너 같은 여자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우리 형하고 형수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어? 우리 그만하자. 서방님은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뜻을 밝혔고 그 마음이 진심임을 알아차린 동서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밀게. 잘못했어.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신 형님께 버릇없이 안 굴게요. 제가 아까 못되게 말씀드린 거 다 잊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가 그냥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했다고 생각해주세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오빠랑 헤어질 수 없어요. 제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동서는 정말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야 할 명절날, 우리 가족은 눈물만 쏟은 채 마무리되었어요. 동서는 서방님과 집으로 돌아갔고 서방님은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서 제게 무릎 꿇고 싹싹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서방님을 생각하는 동서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런 동서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에게도 그만 마음 풀고 받아주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서방님도 노력하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남편, 어머니께 깍듯이 예의 있게 대할 것을 약속받고 이혼 이야기는 없는 걸로 마무리되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우리 집에 오면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 그리고 어머니까지 극진히 모시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의사 만들어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지금은 동서와 사이가 참 좋아요. 큰일을 한번 겪은 후로 더욱 단단해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길 소망하면서 이만 이야기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